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훌쩍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또 편안하게 여러분들 좀 푹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원칙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내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부분을 먼저 좀 들어갈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느냐면은 제6절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까지 우리가 지금 들어갔었고요. 제7절에 있는 재건축 및 복구 부분은 우리는 요거는 시행령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이제 지금 나오죠. 여기 보면 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제51조에 단지관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에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 그 건물 소유자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에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 시설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동 소유. 자,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요 문건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수익형 호텔이라고 하죠. 수익형 호텔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호텔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층 이상부터 해서 한 30층까지 호텔로 쫙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1층부터 해서 4층까지는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주차시설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지하에 이렇게 있는 경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분양을 받았을 때 모든 지분들을 있죠. 그거는 지하 시설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그 공용 부분으로 해서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을 투자하신 분이든 상가를 투자하신 분이든 어쨌든 간에 공동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 시설을 공동적으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용 부분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요. 관리실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종 거기에 있는 부속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른데 다른 상황인데 있죠.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부속 시설하고 이런 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단지 관리단 이렇게 하거든요. 또는 이렇게 그걸 예를 들은 거고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게 단지 관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관리단이라고 하긴 하는데 엄밀하게는 여기 단지 관리단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는 보면 아파트는 요 바로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아파트가 딱 있고 앞에 그냥 따로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건물을 딱 지어 가지고 이렇게 상가를 딱 만든 곳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있고 바로 앞에다가 상가를 해놨는데 그 딱 붙어가지고 딱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주차 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사무소도 이런 경우가 단지 관리단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단지 관리단의 경우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상가는 상가대로 분리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분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규약은 딱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억지로라도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건데 뭐 본인들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도 많죠. 물론 여러분들 일부 뭐 공용관리단으로 해서 일부 그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토지 및 부속시설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지 관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규약은 있죠. 따로 만들어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 단지 관리단에 대한 좀 명확한 해석이 있죠. 법리적 해석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벌써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느냐 하면 단지 관리단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약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만이 존재한다는 거고 물론 그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 그런 연락 오신 분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는 그런 주상복합이었는데 원래 우리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관리사무소는 우리 상가에는 왜 관리사무소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관리사무소가 없습니까? 같이 쓰는 걸 하니까요. 거기 아파트랑. 근데 그 아파트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더라. 그리고 또 앉아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그 샤워 시설이라든지 그 이런 미화에 있는 사람들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샤워 시설 같은 경우도 그쪽 사람들은 샤워 시설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쓰는 거라니까요.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지 관리단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 5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참고를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더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단지 관리단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A 상가가 있다고 합시다. A 상가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관리사무소하고 뭐 이게 주차시설 따로 있고 다 있고 또 B 상가가 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B 상가. 그것도 주차시설하고 뭐 이런 거 따로 있고요. 관리사무소 따로 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굳이 이 각각의 이 건물을 우리가 그 관리단에 있는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그냥 관리 업체는 하나로 해가지고 두 군데 다를 이 건물과 이 건물을 한꺼번에 건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아무래도 직원 인건비도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건물 관리를 효율화할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떠냐? 좋습니다. 오케이라고요. 그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그 A 건물에 있는 이 관리단과 B 건물에 있는 그 관리단이 있다면 따로따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상황이면서 이제 별도로 공용 부분에 있는 토지라든지 부속시설 따로 별도로 다 돼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관리는 두 군데 다 해서 같이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요. 아셨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 말씀 그 말을 하는 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렇다 하더라도 있죠. 이 A 상가와 B 상가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관리단 있죠. 예? A 관리단, B 관리단, 그 A 상가, B 상가 있으면 A, B 상가 관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리규약은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리규약 자체는 무효다라고 하는 것도
대법원 판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건물 관리 효율화는 같이 할 수 있지만 규약 자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A 상가 쪽에서 4분의 3 이상의 여기에 있는 소유자나 입점주분들 동의를 다 했다. B 상가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관리규약 만들면 그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요. 왜? 그거는 이 단지관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단지관리단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자, 그 점은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 51조의 제 3항에는 제 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관리단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뭐 쪼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 공용 관리단을 만들어가 따로 별도 만들고 하는 그 규약은 엄연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은 명심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 규약의 무효에 대해서 좀 들어가는데 다 패소하십니다. 그런 부분, 일부 공용 관련 만들어 그거 가능하지 안 된다고요, 그걸. 그건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말씀은 좋다고요. 좋다고. 뭐냐면, 호텔, 예를 들어서 그 호텔하고 상가가 있는 곳에도 좀 성격이 좀 틀리니까 호텔은 그냥 투자 목적의 수익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가는 그냥 장사해서 수익을 내는 곳이니까 엄연히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따로 좀 관리를 하자. 그 좋다고요. 건물 관리하는데 따로 관리하는 거는 좋아. 관리규약만 전체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따로 되면 안 되고요. 관리규약만 제대로 다 동의받아가다 하고 그러니까 따로 관리하도록 할 때 그 부분도 이제 좀 더 서로 간에 협의를 좀 정확하게 해서 공정하게 이제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대체적으로.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있죠. 여러분들 여기 단지관리단처럼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공정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지관리단의 그 제52조는 단지에 대한 준용은 요 위에 있는 것으로 다 준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참 이게 그 강제 사항으로 이렇게 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있죠. 만약에 관리비 징수라든지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해가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자분들이나 그분들이 가서 그 각 시도마다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을 똑똑똑똑똑 두들겠다 합시다. 아니 우리 상가에는 있잖아요. 관리비가 이 엉망으로 나오고요. 이 너무 부풀어서 그래서 우리 관리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열람을 해달라. 열람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뭐가 어떻고요. 뭐가 그래요. 막 하면서 앉아 이야기를 했다 합시다. 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기 상가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봅니다. 그럼 주소 쭉 물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뭘 합니까? 통지 안내문을 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그 통지 안내문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조정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하겠다 모르겠는데 조정할 의사는 전혀 없다. 나는 그냥
법원 소송을 통해서 뭐 하든지, 나는 이게 조정 자체가 생각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뭐 할 게 없다니까요. 건물 하자 부분이든, 공용 부분의 뭐 보존 관리든, 관리비든, 규약 재정 이런 부분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결국에 이 지금 제2장에 있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사항으로 넣어놨든지 한쪽에서 그냥 문을 똑똑 두드리면 반드시 당사자가 반드시 와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이 조정이 반드시 되도록 하고 조정에서 반드시 실제 중재를 해가지고 여기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주고 그러면 서로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 조서를 뭐 화의 조서 형태로 해가 조서를 이렇게 쭉 다 적고 앉아 그 판결을 한 사항을 딱 갖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불복할 수 있죠. 당사자 중에서 한쪽에서 불복을 한다면 그럼 법원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 조서 받은 것 바탕으로 해서 아니 판결하신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의견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집합 건물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서울부터 해가지고 막 각 시도 경기도부터 해가 전부 다 이게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내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많다.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제가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참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가봐도 다들 뭐 상대 측에서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다 하시잖아요. 결국에 그거 왜 있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한번 보시라는 거고 이거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조문을 갖다가 이거 보시면은 아이고 제 52조의 2, 52조의 3, 52조의 4 52조의 5, 52조의 6, 52조의 7, 52조의 8, 52조의 9. 아니, 이 지금 국회에서 이걸 왜 넣어놨는 걸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자체가. 참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거든요. 조정을 거의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거의. 그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그래서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구분 건물의 건축물 대장, 이제 요 부분이라, 뒤에 있는 이제 벌칙, 이제 요 부분까지 쭉 마무리 짓고 나면 이제 시행령으로 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원칙적인 부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미래에 내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집합 건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주변에 지인이 계실 겁니다. 저도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도, 똑같이 뭐, 판사나 검사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커피 한 잔이 할 때나 뭐 밥 먹을 때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히 회식 같은 경우 오랜만에 만나서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중에서 그런 애들하고 같이 만나다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 기소를 한다든지 검사 쪽이면 아니면 판사면 내가 판결을 때릴 때 내가 볼 때 참 이거 볼 때마다 참 너무 우리 사회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사기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걸 제가 알면서도 합법적으로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다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어떻게 피해자 측에 어떻게 내 방어할 수 있는, 검사 측이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판사도 그렇고요. 뭐 해주고는 싶은데 이게 법의 허점들, 그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다 미리 다 준비해놨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환자, 우리 뭐 사신분들,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보면 이렇게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는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모르셔가지고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건데 합법적으로 사기를 쳐버리니까 참 해드리려고 해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그 말은 사기꾼에게 있죠. 걸리면은 누구라도 그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합 건물이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게 오늘 또 아시는 분 중에서 연락 오신 분 중에서는 서울에, 저도 좀 안타깝던데 어떤 분은 있죠. 관리단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아. 그런데 관리인이라는, 회장이라는 작자와 총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돈을 다 빼먹고 통장에서 막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또 빠삭하게 아는 거야. 어른들이 법은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일반 분들은 뭘 알겠으면 장사하기 바쁘고 이렇잖아요. 예? 그런데 관리비 너무 많이 나오고 뭐가 문제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들고 일어서니 그 사람들 개개인을 상대로 해가 이게 고소를 하고 집합 건물을 소유한 법률이 뭐 어떻다느니, 뭐가 민법이 어떻다느니, 형법이 뭐가 어떻다느니, 행정법이 어떻다는 뭐를 말을 하면서 뭐 법정 용어를 써가면서 네가 잘못된 거 내가 막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참 힘들다. 우리 저 사람들이 다 도둑놈인 걸 알겠는데, 왜냐하면 관리비를 갖다가 개인 소유의 통장에다 다 받아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이렇게 했는가 봐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고소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소송하는 방법 이런 것도 모르시다 보니까 참 그 방법들은, 그래서 제가 좀 알려는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비용이 좀 작게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근데 참 그만큼 있죠. 사기꾼들은 그렇게 있죠. 원래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을 해버리니까 참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미래에 내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하면서 여러모로 사기를 당했던, 아니면 상의를 당할 뻔했는데 이제 관리단 조직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딱 절차를 맞추면 사기를 당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부동산 쪽에 투자는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투자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쨌든 또 다른 데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는 매매를 하셔야 될 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투자 목적을 위해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자기 소유의 그냥 아파트를 사든 뭘 하든 땅을 사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죠.
이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사기를 최대한 안 당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물론 사기꾼들이 뭐 별짓 다 해가 사기를 치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집합근무를 하시면서 좀 아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게 해당하는, 미래의 내게 해당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 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면 갈수록 많이 안 좋아질 거는 분명하다는 거는 지금 이제 꼭지점에 최고 높은 지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쭉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엄청 많이 올라온 상태고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제가 투자를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투자를 하더라도 몇 년 뒤에 한 5, 6년 뒤에 있죠. 다시금 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은 있죠. 부동산 투자는 최고 지점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본 바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정부 규제라든지 앞으로 또 이제 정부에서 지금 보면 그린벨트까지도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아파트라든지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이런 거 짓고 들어가기 때문에, 게다가 상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상가나 그 호텔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상가하고 호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모리츠라고 있거든요. 공모리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으로 여러분들 그 상가를 사실 수 있다는 거, 주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뭐 큰 주식으로 사면 거기에 있는 그 자금을 모아서 있죠. 다 운영을 해가지고 배당, 각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다 해주고, 또 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까지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그 리트 상품에 대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세를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리고 공모리츠에 굉장히 장려를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가 앞으로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큰 회사들에서 여러분들 롯데라든지 신한이라든지 큰 대형 회사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좀 뭐 어떻게 되는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공모리츠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상복합이든 150세대 미만 그 아파트든 뭐든 상가든 있죠.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있죠. 이제 효율화 시켜서 어떻게 하면 재산 가치를 관리도 잘하면서 미래 가치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있죠. 재산의 미래 가치가. 결국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화를 반드시 시켜서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굉장히 앞으로는 경쟁이 좀 심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좀 더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여러분들 그래프를 뭐 TV나 뉴스나 이런데 그 신문이나 이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출생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있죠. 더 많이 지금 많다 보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출생자 수가 작다는 겁니다. 출생자 수가 상당히 작고 하다 보니까 출생자 수가 더 많고 사망자보다 출생자 수가 더 많아야 결국 인구가 증가하는 상태가 아직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 감소하는 부분이 지금 통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출생자들 있죠. 신생 출생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각한 부분으로 인구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더욱더 앞으로는 있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 부동산이라고 해서 있죠.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자본이다. 이제 자본시장처럼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자본시장과 다른 거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시세가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세가 바뀌니까 갑자기 안 좋아진다면 빨리 팔아도 되고, 아니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쪽으로 베팅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부동산 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앉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투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동산 쪽은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사잖아요. 부동산은 무조건 사서 올라가야만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점주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딱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의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이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선물 옵션이든, 그럼 물론 그것도 매매할 때에 세금이 붙거나 좀 세금이 작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쪽 세금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한번 투자를 했을 때는 적어도 3년 이상은 들고 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꼭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여러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간에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내다보시고, 그 사이에 법적인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살펴보셔가지고 있죠. 사기는 최소한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두시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오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한 주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주 한 주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원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미리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못 드렸는데, 오늘 제가 가기 전에 꼭 기원 드리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있죠. 여러분들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들 같이 합심하셔서 고치도록 하시고, 그 모르는 부분은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늘 제가 집합건물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늘 제가 기원해 드릴 테니까 효율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있죠. 같이 서로가 합심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